네, 4시 됐는데요. 네, 저희는 또 칼같이 시작해야죠. 네, 또 나중에 오실 분들 바로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플렉스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렉스 웨비나 주제는 공지 드린 것처럼 HR 담당자가 놓치면 안 되는 2022년 노동법 핵심 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플렉스 웨비나 진행을 맡은 플렉스 파트너스 팀의 차재원 파트너라고 합니다. 네. 플렉스 파트너 팀 잠깐 소개해 드리면 플렉스 파트너스 팀은 플렉스 고객들의 HR에 대한 이슈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팀이고요. 네, 대형 스타트업과 대기업 HR 출신의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신청 인원을 봤는데요. 거의 1,000명 가까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네, 엄청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2022년 바뀌게 된 노동법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웨비나 신청 주신 회사들의 인더스트리를 고려해서 바뀐 법 중에 산재법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현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위주로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먼저 오늘 웨비나 목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웨비나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정된 노동법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가 HR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법에 대해 업무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HR과 노동법이라는 제목으로 HR에 있어서 노동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법령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개정 노동법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이렇게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문의 주신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추려서 Q&A 시간을 가지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웨비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HR과 노동법. 네, 먼저 우리가 노동법을 왜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 노동법도 법이니까 안 지키면 감옥에 가니까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건 너무 HR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말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고요. 우리가 또 HR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인사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노동법을 이해하면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 인사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법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노동법은 HR에 전반적인 영향을 다 미치는데요. 먼저 인사정책의 수립 관점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규정이나 인사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그 얘기는 회사 전체에 적용하는 룰을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회사의 철학이나 기업 문화가 녹아들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정책을 자기가 이제 뭐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100%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음, 정답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동법입니다. 이 노동법은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최소한의 그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울타리를 벗어난 인사정책은 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정책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파트너스 고객 중에도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스타트업 회사였는데요. 그 인사 담당자님께서 이제 사내 규정을 기획을 하셨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일찍 집에 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시에 출근을 딱 해서 점심시간은 딱 30분으로 하고
5시 30분에 일괄적으로 다 퇴근합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정책 괜찮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맑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는데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바로 취업 규칙이랑 근로계약서 다 가져오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쓰시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은 물론 직원들은 일찍 집에 가겠지만 우리 대표님은 노동청에 가게 됩니다. 아예 그런 이제 법에 어긋나는 이 정책은 파멸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법에 울타리를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라면 정책을 기한을 할 때 항상 이 밑에 노동법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해야만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시행착오는 굉장히 큰 실수잖아요. 이런 부분의 리스크를 우리가 일부러 가져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사정책 수립 관점에서 노동법은 최소한의 테두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는 복리후생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리후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직원의 근무 환경이나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뭐 단순하게는 뭐 휴가나 휴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보너스 혹은 인센티브 제도도 크게 보면 복리후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리후생 관점에서의 노동법은 최저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복리후생도 법의 기준보다 불리하게 그 밑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말을 바꿔서 반대로 법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법의 수준보다 더 높은 복리후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오히려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은 기업의 경쟁력이죠. 네, 물론 그 경쟁력을 높일수록 비용적인 측면은 더 부담은 되겠지만요. 결국 회사의 휴가 정책이나 그 밖의 처우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법 기준을 우선 염두에 두고 복리후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인사 담당자의 역량인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이 노동법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동법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노동법 이야기는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되도록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아니죠. 되도록이면 범 이야기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평소에 누구랑 뭐 언쟁이 붙었거나 할 때도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죠? 야, 법대로 해. 알았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건 서로한테 좋은 일이 아니죠. 화해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 법을 들이대는 순간 이제 갈등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사와 직원의 관계는 서로 믿고 가는 신뢰 관계인데 여기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사 담당 중에 뭐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하는 인사 담당은 일을 못하는 담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담당이 또 막상 또 법에 대해 물으면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동법이 또 하도 많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항상 직원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범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신뢰관계 하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관계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HR 역량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HR 역량 관점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노동법은 HR 역량 관점에서 기본 역량일까 심화 역량일까? 네, 제가 봤을 때 기본 역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을 기본으로 갖추고 HR을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다만 좀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기본 역량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속한 조직의 문화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좋은 정책을 기획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의 법령 변화 트렌드를 좀 볼게요. 이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정권이 교체됐는데 과연 영향이 있을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뉴스 보니까 뭐 주 52시간 없어지고 뭐 최저임금 내려간다 이러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채팅창으로 또 라이브니까 투표해 볼까요? 1번 영향을 미쳐서 주 52시간 바뀔 것 같다. 1번 아니면 아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한번 쳐보실까요? 아,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께서는 흐름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2번일 것 같아요. 왜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뒤로 가는 일은 없을 거다. 아니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 노동 정책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낮아진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주 5일제에서 다시 주 6일제로 가려고 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는 않죠. 오히려 주 4일제 공약이 나올 정도입니다. 노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뒤로 안 간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노동 정책이 뒤로 가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바로 생활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그런 정책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예전과는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소득 수준이 상승한 만큼 그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 드는 비용도 예전과는 다르게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에 요구하는 복리 후생의 수준도 같이 높아졌고요. 이 상태에서는 쉽게 노동 정책을 뒤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뭐 당장 이렇게 가고 앞으로는 뭐 뒤로도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제 생각은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조업 시대에는 사람보다는 기계나 설비가 기업의 이윤에 더 큰 영향을 줬는데 지금 4차 산업은 어떤가요? 네,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창의력을 가진 한 명의 직원이 다른 몇백 명의 퍼포먼스를 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귀해지는 시대에 노동법은 점점 강화되면 강화됐지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노동법은 꽤나 자주 바뀔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럼 결론은 뭐다? 네, 앞으로 HR 담당자분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 것 같다라는 생뚱맞은 결론을 내려봅니다. 네, HR은 어려운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네, 개정노동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요약을 드렸는데요. 역시 가장 큰 변화는 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달력에 빨간 날이 그 회사들이 쉬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HR 피플은 없으시죠? 네. 그 달력의 빨간 날은 휴일이 아니라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쉬는 날. 원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인데 일반 기업들도 똑같이 쉬게 되는 날이 된 게 바로 이번에 바뀐 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서 이제 적용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확대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직원을 5인 미만으로 두신 분들은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거죠. 다음으로 최저임금인데요. 작년엔 얼마였죠? 네, 8,720원. 여기서 440원 오른 9,160원으로 2022년은 운영됩니다. 이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서 챙겨야 될 케이스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뒤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이 되고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알아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4대 보험 드는데 국민연금에서 가입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 부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가 정해져 있고 그만큼 못 채우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네,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네,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의 의무화입니다. 네, 보시면 근거 법령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갑자기 2022년에 찾아온 것은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세부 내용 보시겠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직원이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이 됐고요. 이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30명 이상은 2020년 1월 1일,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1일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요 변화에 따른 어떤 부분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이냐를 좀 살펴보면, 제가 겪은 고객사 사례를 하나 들면 이 회사는 한 30명 정도 근무하는 사업장이셨는데요. 아직도 이런 방식을 쓰시는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관행적으로 그 달력의 빨간 날 공휴일을 직원들의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1년에 한 열흘에서 한 12일 정도를 이제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인당 한 100만 원 이상씩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죠. 물론 큰 돈인데,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법령이 바뀌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큰 변화죠. 혹시 사업장에도 아직도 이런 부분을 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신다면 이번 기회에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으로 최저임금 변경입니다. 오른 최저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런 곳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잘 들어보세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가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2021년에 시작했는데 2022년에 끝나는 2년에 걸친 계약을 하는 곳, 이런 곳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2021년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약을 맺었어도 2022년부터는 바뀐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분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걸 알고 있어도 이런 포인트들을 미리 인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찾기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사용하고 계신 사업장, 그리고 2년에 걸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9시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왜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시간이 일주일에 8시간씩 더 붙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4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달을 4.345주로 평균을 낸다라고 했을 때 총 한 달에 그 급여의 기준은 209시간이 된다. 이 부분은 209시간이라는 숫자를 이제 친숙하셔야 돼요. HR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대 보험 요율 변경입니다. 네, 4대 보험은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세와 함께 대표적으로 이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을 하고, 산재보험은 이제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죠. 그런데 이 4대 보험의 이 요율에 있어서도 점점 이제 그 부담률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 올해도 4대 보험 요율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건강보험은 이미 1월 1일부터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업자 부담, 근로자 부담 비율이 3.43%에서 올해는 3.495%로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장기 요양보험도 아시죠? 건강보험에 같이 딸려서 우리가 공제를 하는 장기 요양보험인데요. 이 장기 요양보험도 이제 건강보험료의 12.27%로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인데요. 고용보험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는 0.8%가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작년에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뭐 실업급여로 뭐 몇 조 원이 나갔다, 이런 기사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고용보험에 부담이 점점 가중이 되자 이제 결국에는 인상을 결정을 하였고,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자 부담, 근로자 부담 비율이 0.8%에서 0.9%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고용보험중,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고용보험의 경우 이 실업급여 요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을 부담하는데요. 이 CF로 적어드린 이제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이제 사업주 쪽에서,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만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의 규모에 맞게 추가로 0.25%에서 0.85%까지 고용보험을 더 내고 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부모 육아휴직제도 신설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이 개선이 됩니다. 혹시 3+3 부모 육아휴직제 들어보셨나요?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자녀가 이제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좀 더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육아라는 것이 뭐 한쪽이 한쪽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육아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제 육아휴직을 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좀 더 높여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촉진시키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데 이제 둘 다 그 해당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실시를 하면 이제 첫 번째에서도 통상임금의 100%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네모칸을 보시면 상한액도 아시겠지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 엄마가 3개월, 아빠가 3개월 했을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까지, 그리고 2개월, 2개월이었을 때는 각각 월 250만 원까지, 그리고 각각 1개월일 때는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점점 이제 육아휴직 제도나 육아휴직에 대한 휴직 급여의 비중은 그 비율은 지원은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덩달아 이런 부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거에 맞게 각 회사의 공유생의 수준도 맞춰서 같이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육아휴직 급여도 변경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같이 올랐는데요.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인데 사실 뭐 지원 금액이 좀 현실적이진 않고 적어서 육아휴직을 하시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통상임금 80%까지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지원을 했고 나머지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구분 없이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선은 월 150만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보다는 변경된 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 육아휴직 제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떨 때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느냐, 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올해 5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소식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태어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육아휴직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허용하되 무급이고 이 지원금을 고용보험 쪽으로부터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단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4대 보험에 관한 부분인데 그 국민연금에서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장 가입 적용 기준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4대 보험의 가입 자격에 대한 변경인데요. 이제 저희가 고객님들께 많이 드는 질문이
그 일반적인 근로자 외에 짧게 일하는 단시간이나 일용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냐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네, 그 각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원칙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던 1년을 일하던 무조건 가입이 원칙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보험은 그 일하는 분의 이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서 공단이 생각했을 때 이분은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에 충족을 하면 가입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우선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내용은 이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바뀌는 내용인데 이 하루를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한 달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문제는 요 1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넘어서는 기간을 이제 또 추가 계약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달 이상 근무를 하고 그 근무한 이후에 8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거나 혹은 받는 보수가 220만 원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4대 보험 관리하실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입니다. 이 회사 규모에 따라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네, 이 의무 고용률이라는 게 있어서 이 기준으로 더 채용을 하면 지원금을 받고요. 이보다 덜 채용을 하면 국가에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 현재 고용 부담금은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의무 고용률은 민간 기업 기준으로 3.1%이고요. 해마다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용률을 충족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 인당 부담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4분의 3 이상 충족이 됐으면 뭐 109만 4천 원 정도를 인당 부담해야 되고 뭐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만 충족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6%가 가산이 되죠. 할증이 붙어서 인당 115만 9,640원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쭉 나눠놨어요.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은 고용률이 낮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을수록 좀 더 누진된 부담액을 지게 되는 표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현재 가장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많이 내는 곳을 찾아봤는데요. 기사를 봤더니 삼성전자가 2020년에 한 214억 정도 냈다고 하네요. 네, 되게 큰 돈인데 어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그런 제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너스 고객분들 중에 그 규모가 있는 곳에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또 뭐냐면 이런 그 금액이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이 고용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단순하게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 중에는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로 구성된 이제 표준 사업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내가 도급을 주면 일거리를 주면 이 해당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어떤 고객사분들은 아예 이 장애인 분들로 구성된 이제 사내 스포츠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용하는 형식으로요. 이렇게 하셔서 사회공헌 활동도 이제 같이 하시면서 이제 고용 부담금도 낮추는 방법으로 하시는 고객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변경된 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사실 이런 변경된 법들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향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앞서 그 페이지에서는 바뀐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체크해야 될 내용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은 각종 계약서나 사내 규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변경된 부분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면 그만큼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확대가 되면 이제 결국엔 법적인 문제까지 파고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이 변경된 부분이 사내 규정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지금 작성을 하셨던 내용들을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 사내에서 이제 뭐 의사결정자분들과 얘기를 하셔서 새로운 규정으로 변경시키는 작업을 천천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과정들,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HR 담당자들의 HR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역량 얘기를 꺼냈냐면요. 이 계약서나 규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HR 역량 수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바뀐 법령을 이렇게 웨비나로 아는 수준으로만 생각하면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HR 담당자라면 이 바뀐 내용이 우리 회사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지, 또 이렇게 고친 내용에 대해서 의사결정자와 직원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HR 담당자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내용들을 직접 챙기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 부분도 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 정책을 만드시다 보면 다른 회사의 사례도 좀 참조를 하고 싶고 또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이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파트너스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같이 하시면서 HR 역량도 배양을 하시고 어려운 이슈도 같이 해결하시는 좋은 경험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 대표 질의 몇 가지를 추려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선정되지 않으신 질문 해주신 분들도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도움이 되실 만한 질문으로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코로나로 인한 휴가를 유급이냐 무급이냐? 궁금하시죠? 그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휴가를 주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회사가 유급 휴가를 정책적으로 부여를 하고 그 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일정한 지원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 일일 최대 지금 현재 73,000원으로 상한선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현업에서는 실무에서는 조언을 드리는 방법이 이 방법보다는 이 무급 휴가를 주고요. 이 생활 지원비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이제 관할 동사무소에 생활 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저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 금액도 더 높고 행정 부담도 줄 거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보통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연도에 취업규칙 신청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이 취업규칙은 각 회사에 맞는 이 규정을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노동부에서도 표준 취업규칙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참조를 하시라고 참조 용도로요.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표준 취업규칙이라고 쳐보시면 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샘플 취업규칙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성 내용이 법에 맞는지는 작성한 내용 작성을 하시고 이 법에 맞는지 여부는 장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 프리랜서한테 외부주를 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네, 프리랜서 문제도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출퇴근을 하는 의무나 사내 규정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의 사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 관련 추천책이 있나요? 네. 네. 노동법 관련 추천책. 네.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근로기준법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간단하게 쓰여진 책보다는 약간 두껍더라도 그 전체적인 맥락이 들어있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감래 교수님의 그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조만 해주시고요. 네, 광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하감래 선생님 책을 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금 상한선이 어제자로 또 변경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은 네,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네, 전달해 드렸고요. 저 파트너스 팀에 궁금한 사항이나 파트너스에 대해서 좀 더 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으면 이 주소로 오시면 네, 보다 자세한 파트너스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추가로 Q&A를 좀 즉석에서 받은 Q&A 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Q&A 중에 하나 읽어볼게요. 제가요. 네. 직원이 2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합니다. 1년은 계약직이었고 1년은 주 3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할까요? 네. 2년을 다녔는데 1년은 계약직이었고 또 나머지 1년은 정규직으로 쭉 다니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퇴직금이라는 것은 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 그 기간은 그 사람이 40시간을 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퇴직금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계약직이었고 1년은 정규직이었다고 한다면 그 2년 동안의 기간을 계약직 1년에 정규직 전환돼서 그 1년, 정규직 1년이 쭉 2년이 같이 이어졌다면 그 2년의 전체 시간이 모두 네, 퇴직금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느냐?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네, 법에 나와 있죠.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직 기간에 급여는 좀 낮았을 거고 정기직으로 전환됐을 때 마지막에 퇴사했을 때 급여는 좀 높았을 텐데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에 정규직 급여 기준으로 지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밖에 네, 두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노사협의회랑 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정기회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사협의회. 일단 노사협의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법에서 네, 노사협의회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얼마 이 인터벌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분기마다 한 번씩 그리고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최를 한 다음에는 꼭 그 이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회의록을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노사협의를 제대로 하셨나요? 라고 점검을 했을 때 꼭 필수적으로 보는 것이 노사협의 회의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하려면 안건을 사전에 모아야 되고 그 모은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 협의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며 항상 서기를 한 명 두셔서 논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시라. 그리고 기록을 남기신 다음에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두시라. 이 서명이 있어야지만 그 회의록에 네,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한번 네, 노사협의를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거의 네, 거의 이제 40분 정도 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준비된 자료 다 말씀드렸고요.
저희 간단하게 공지사항 드리면 웨비나 참석자분들에 한해서 저희 슬랙 채널인 플렉스 커뮤니티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초대를 드릴 예정이고요. 플렉스 커뮤니티에서 이제 조만간에 저희 파트너스 팀이 제공하는 HR 무료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 업무에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상 오늘 플렉스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렉스의 차재원 파트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